안녕하십니까. 와글와글 세상TV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명섭입니다. 오늘 우리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를 넘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 가지고 특히 수산업 분야에서 요즘 이 정책과 관련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해주시는 제주대학교 정석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석근 교수님께서 어떤 주로 하시는 일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수산자원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는데, 이제 수산자원학이라면 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물고기 생태, 또 그 물고기 생태와 또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런 수산학, 그리고 요즘 또 기후변화가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후가 물고기 생산과 뭐 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하는 그 수산해양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산해양학 그런 쪽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수산학 중에도 통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물 통계학,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물고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수치 예측 모델, 생태계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쪽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리생물학, 수학과 생물을 접목한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석근 교수님께서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어떤 분야 쪽으로 학위를 하셨습니까? 예, 미국에 좀 오래 11년 있었는데 1995년에 가가지고 2002년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7년 걸렸네요. 저 7년 정도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7년 걸린 이유는 그때 그 프로그램이 그 학위를 받으면 이제 그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우리나라 말로 국립과학재단이죠. 그 프로그램이 7년짜리였기 때문에 그 7년 이제 채우고 이제 학위를 마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연구소에서 체사픽 생물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체사픽 생물연구소는 이제 메릴랜드 대학, 그 메릴랜드주에 이제 뭐 주립대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유니버시티 메릴랜드라고 하는데 캠퍼스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있고, 이제 주로 제일 큰 데가 이제 클리치 파크에 있는 캠퍼스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캠퍼스가 이제 서울에 옛날 주한미군이 있던 데도 그 메릴랜드 대학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도 뭐 발티모어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야 뭐 클리치 파크에서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주로 연구를 하고 한 것은 클리치 파크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내려가면 그 솔로몬즈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메릴랜드 남쪽이죠. 그쪽이 이제 체사픽만이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항해 한 30분의 1 정도 크기인데 세계에서는 이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해양 생태계입니다. 그 연구가 많이 된 이유는 그 수도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라고 하죠. 워싱턴 DC와 가까워가지고 그쪽에 아마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그 정치인들이 주로 뭐 요트 타고 가는데 물이 뭐 더럽고 고기가 안 잡히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정치 요인에 의해서 그 체사픽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연구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또 그 연구 시설도 많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생태계 연구 쪽에서는 그런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예, 참 좋은 곳에서 연구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연구비도 풍부한 곳에 수산학을 연구하시다 하니까, 저도 1983년에 부산수산대학교에 교육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약 20년간 부경대학에 될 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해양 생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보다도 훨씬 더 앞서지 않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체사피크를 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에 제가 오래전에 넷플릭스에서 버진 리버 영화를 본 적이 혹시 그거가 체사피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오늘 여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8월 달에 우리 이 새 정부의 해양수산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크게 수산 분야는 한 두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고 또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구현하겠다 하는 그러한 핵심 과제를 첫 번째로 발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볼 때 과연 어촌에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을 위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TAC라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그러한 수산 정책의 방향이 맞는 건지, 제가 자원 생물에 대해서는 또 문외한이라서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말이니까,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피셔리죠, 이런 말인데, 원래 수산학에서는 한 20-30년 전부터 써온 말인데,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단 말이 요즘은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또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거, 또 제주도가 과연 지금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가? 몇 명이도 받아들여야 지속 가능. 그런 말을 지금 어느 분야, 자연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경제에서도 많이 쓰고, 또 요즘에 유엔에서도 그 용어를 채택해가지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큰 프로그램을,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업이라 하는 거는 새로운 말은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해왔던 말을 아주 무조건 너무 당연한 말을 과제로 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목표가 착한 어린이가 되자. 굉장히 좋은 말이죠. 또 어디 통용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따져봐야겠죠. 근데 말 자체는 우리가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촌요, 이제 젊은이도 돌아오는 어촌, 그런 겁니다. 예.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목표는 잘 좋은데,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어촌 인구가 계속 줄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어업을 안 하려고 하고, 수산업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수산 쪽에 계속 배 타시는 선장분들 평균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선장도 안 오고, 선들은 90% 이상 이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체를 하고 있고, 또 외국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잡는 업 자체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는 저번 정권에서도 나왔고, 그 저번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나아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속 문제는, 안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령화돼 가고 있고, 어가수는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은 수산 매표가 아니고, 해운 쪽도 요즘 해기사 배를 안 타려고 하잖아요. 그쪽 해운 쪽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도 지난 이 와글와글 세상 TV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부산도 지금 보면은 어니스트 해밍웨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산에 지금 인구가 더욱더 고령화되어 가고 일거리는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산에도 사람이 떠나가는 마당에 과연 어촌 쪽에 이것이 실현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이 사람이 돌아온 어촌 구현인데, 사람이 돌아오지 그러면 뭐가 다른 사람이 돌아올 게 뭐 있냐는 그런 생각도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여쭙고 싶은 거니, 우리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바다숲 있지 않습니까? 바다숲. 바다숲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한 바는 아닙니다만, 바다숲이 6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면서 오래전부터 바다숲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숲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연안 지역에 있어서의 해역에서 자원 조성에 얼마만큼 투입
인풋에 비해 가지고 아웃풋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바다숲이라는 그 사업이 시작된 거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목적은 이제 바다숲이라는 이제 해조류죠. 해조류 군락이 육성이 되면 이제 물고기가 살기 좋은 성육 장소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다숲 조성 사업이라는 걸 이제 급히 시작하죠. 자연과학자들이나 수산학자들이 주도한 게 아니고 그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행정하는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한 거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사업을 또 이름도 좋잖아요. 바다숲 해가지고 또 바다 식목일까지 뭐 이러는데, 근데 예. 그 용어 자체가 저는 뭐 아까 저 용어를 아까 따지셨는데 저도 용어를 따지고 또 숲은 뭡니까? 숲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조류라는 그 나무는 바다에 나무가 안 자랍니다. 네. 유일한 예가 이제 맹그로브라는 맹그로브, 예. 열대지방에 가면 맞습니다. 그게 저 해안가에 자라는 네. 게 하나 유일한 나무고, 바다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왜 그걸 숲이라 부르냐 이 말이죠. 네. 초원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저 나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나무를 더 심어주면 되죠. 나무는. 근데 바다는 나무가 아니고 일종의 풀이거든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해조류인데, 그하고 나무는 아니다. 나무는 한번 심어주면 이제 뭐 몇십 년 이렇게 크고 하지만은 바다 풀, 그러니까 해조류는 되게 1년생이고, 거기 또 뭐 줄어들거나 없어진 게 무슨 육지처럼 뭐 나무를 베어가가지고 나무를 잘라가가지고 벌목을 많이 해서 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바다 풀을 많이 뜯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환경 변화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럴 때문에 여기 없어진, 줄어들고 없어진 건데, 거기에 이제 뭐 바다 초원이라고 하죠. 아니, 바다 숲이라고. 어쨌든 그걸 복원을 하려면은 그걸 원인을 먼저 따져가지고, 줄어든 원인을 따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환경 요인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원인 처방부터,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되시니까 원인도 잘못 보고요. 대책이 나온 것도 뭐냐면 육상철이잖아요. 나무를 더 심으자 이래 나온 거예요. 우리 육지에서는 우리가 식목일인 이런 거 효과를 봐가지고 산림이 확 회복이 되고 했지만은, 그거는 그게 맞는 원인과 처방을 내렸다 이 말이죠. 근데 바다에서는 나무가 아니고 풀인데 풀을 더 심어준다고 거기 풀이 계속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풀을 더 심어준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육지하고 바다가 다른데, 바다처럼 계속 이제 나무 심어주듯이 풀이 붙어 있는 콘크리트 이제 덩어리죠. 콘크리트 덩어리에 풀을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바위 같은데 바다에 붙인 겁니다. 붙이는 걸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했냐면, 처음 시작할 때 그 해조류라는 게 전국 바다만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에 해는 거 다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줄어든 원인도 다 다를 것인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감태라는 종이 있거든요. 감태. 아마 어디 그게 아마 대강 재배가 심은 모양이에요. 감태를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규격에 콘크리트에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바다 연안에 제주도 포함해가지고 똑같은 종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쭉 심었어요. 그걸 이제 바다 식목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풀이, 그러면 우리가 뭐 풀이든 해조류든 거기 성공을 하려면 그 1년 정도 자랐으면 1년 있다가 이제 그 포자라고 하죠. 포자. 네, 씨죠. 포자. 일종의 씨인데,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 자라줘야 이제 성공을 한 건데, 이게 콘크리트에 붙여진 풀은 이제 1년 정도 생겨내요, 잘하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찍어놔요. 막 광고를 해도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막 해가지고 자란 모습을 처음에는 막 그런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보는 거는 1년 정도는 뭐 붙여놨으니까 자라죠. 그 다음 1년 되면 죽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자손이 나와가지고, 자손이 다시 이제 붙어 번식을 해가지고 이게 해조류가 이제 유지가 되고 또 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있냐 말이에요. 거의 다 실패해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온 것이 바닷속에 안 보인다 하지만 가끔 이제 텔레비전 그 기자들이 스킨스쿠버에 찍어 보여주거든요. 가면 뭐 엉망이요. 콘크리트만 남아있어요. 풀은 다 사라지고 없고, 오히려 그 바닷숲
숲이라는 그 콘크리트 조성 안 하는 데가 오히려 거기는 풀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우리 바다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아웅당 해가지고 10년 동안 숨겼다가 제가 이거 엉터리라고 말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방송사에서 떠들고 하니까 취재를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드러났어요. 드러나가지고 그 기자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어? 밑에 뭐 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바다숲 하면은 KBS나 저 YTN 이런 데서 촬영을 제가 취재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뭐 엉망이거든요. 근데 해양성 그 잘못 인정 안 합니다. 또 뭐 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 찾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씨를 직접 뿌려야죠. 씨를 직접 뿌려가지고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 있다고 종을 선별해가지고 그 종이 맞다 싶으면 이제 그 씨를 대량으로 뿌리는 게죠. 그거는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숲이 이제 그 행정이 주도해가지고 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실패하면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례. 예, 예. 뭐 실패를 인정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버넌스에서 가지고. 근데 제가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바다숲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거든요. 뭔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뇌에서는 청각을 통해 가지고 뇌로 돌아가면서 뭔가 바닷속을 떠올리면서 내가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한 언어를 통한 뭐랄까 이제 완전한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다숲이다. 그러면서 제가 피라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바다 식목일이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알게 되었고, 근데 말씀 들어보면 해조류에다가 거기에다가 채묘를 한다든지 씨를 뿌린다든지 뭐 이거 그걸 가족을 다 이렇게 치는데 풀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바다 숲이라 안 하고 바다 풀 조성이라 했다 하게 되면 그 국민들이 정확한 그런 용어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저렇게까지 많이 쓰는 것을 과연 인정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 공자가 자로가 공자님 선생님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물었을 때 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첫 번째다. 그래 저도 이 바다숲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6가지의 뭐 기능 해가지고 얼마나 그 많이 놓습니까? 뭐 수산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래 저는 정말 그렇게 한 줄 알았죠. 근데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좀 한 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다숲이 온실가스를 그렇게까지 저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다숲에 대해서도 한번 그 사이에 재검토를 해왔지만은 획기적인 그러한 이 뭐랄까 정부에서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넣으신 김에 우리 쪽에 해양수산 쪽에 보면은 제가 해양수산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요즘 유튜브 쪽에서 방영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젊은 애들이 이쪽에 취업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느냐. 그리고 젊은 애들 중에서 이 해양수산 분야의 공공기관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해양수산부도 잘 모르는 데다가 특히 다 바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용 교육을 전 국민들이 알리고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산 자원 쪽을 주로 다루는 그 기관 쪽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라든지요. 저는 뭐냐니까 부산 기장에 오래전에 있었던 국립수산진흥원, 거기다가 또 기장 그 옆에 또 FIRA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그 FIRA 만들어졌을 때 한 10년 됐습니까? 막연하게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면 됐겠는데 왜 이런 제도가 또 생겼을까? 그만큼 수산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두 기관이라든지 뭐 방향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서 혹시 뭐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산 연구를 주도한 데가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인데, 원래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수산 시험장이래 가지고 지금 부산 영도에 영도에서 뭐 일본에서 온 연구사들이죠. 당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수산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수산 가공 쪽도 그래가지고 이제 식민지 그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또 일본 어민들도 많이 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시설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중앙수산 시험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그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 체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산진흥원이라고 했죠. 수산진흥원인데 수산진흥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기술 이전 그죠? 그다음 어촌 지도사 이런 게 있고 연구 목적보다는 이제 그 어떤 연구보다는 뭔가 행정적인 지원 체제 이런 식 이런 거에다가 어민에 대한 계도 그런 식으로 뭘 하다가 연구 역량은 별로 안 됐죠 우리나라가 안 됐다가 그게 이제 제가 봐서 한 90년대쯤 들어가지고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연구 목적을 강화한 80년 90년대 와가지고 이제 기장으로 이동 영도에 있을 때 이제 기장으로 이전하고 건물이 커지거든요. 커지면서 이제 수산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 환경도 다루고 그다음에 양식 또 뭐 또 저 유전학 이런 거 그리고 그 수산 시험장이 또 영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 뭐 진해에 내수면 연구소 그다음에 저 청평에 또 뭐 또 내수면 있고 그다음에 동해 수해 또 남해 수산 연구소가 또 각자 있었고요. 어쨌든 그걸 총괄하는 게 이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90년대 말부터 이제 뭐 인공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이제 인간 힘을 강제적으로 뭔가 인간 인지응을 해가지고 수산자원을 정대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뭐 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수정란 방류사 수정란을 이제 뿌리는 우리나라 하는데 뭐 선진국 같은 데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하는데 그거는 이미 한 100년 전에 이미 이건 불가능하다 실패하고 판정이 난 게라서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또 우물랑 깨구리니까 또 따라 하고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제가 또 수정란 한번 들어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어방류 그 새끼 있죠 새끼 저는 좀 방류하고 그다음에 인공어초 그다음에 바다 목장 그 다음에 아까 바다숲 조성이랑 이런 거 이제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넣을까 게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실 그 우리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별로 안 되는데 그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 게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들어갑니다. 인공위성이 지금은 예산이 줄어들고 그때 뭐 연간 최소 한 1,000억 정도 들어갔고 바다숲도 한 뭐 연간 1,000억 두 개마다 2,000억 그러니까 바다 목장 뭐 지금 줄어들지만 한 여기 적어도 제가 뭐 작가님 말 못하는 몇천억 정도가 들어갔던 R&D는 뭐 1,000억도 안 됐어요. 근데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다가 2005년 6년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래서 그때 민영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효율적이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 전체를 민영화로 내려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쟁이 벌어지고 또 그 공무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부분주로 민영화하자 해가지고 하나는 테라내라 해가지고 그 답을 본 게 이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민영화시키자 해가지고 다른 환경에 이제 거기에 그때 이제 수산자원 뭐 관리공단인가 지금은 수산자원공단 바뀌는 거죠. 그 뛰어나게 민영화시킨 거죠. 민영화시켜가지고 원래는 뭐 그 건물도 없었어요. 건물도 뭐 전시해가지고 해운대에 있다가 또 뭐 여기 딱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칠암에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원래 같은 데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86년에 저는 그 부산 수산대학교 어업 실습선을 한 50일간 타고 제가 어업과 기관과 교수는 아닙니다만 자원해가지고 탔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수자원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수산 자원이 저녁마다 이 낮에 투망, 양망 해가지고 건져 올린 아주 회를 많이 먹고 했는데 그 뒤 한 11년 뒤에 제가 일본에서 이제 또 다시 들어올 때 우리 그 당시 부경대학교 이름이 바뀌었던가 했는데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자원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수산 보조금이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코제이션이 인과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해부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로 그렇게 뭐 수산 자원이 많이 줄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수산 보조금하고 먼저 남해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남획이란 일단 남획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고 비과학적인 말인데 일단 뭐 많이 써왔던 말이니까 일단 그걸 뭐 객관적인 과학적인 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남획이 일어날 계기가 굉장히 없다. 다른 나라면 뭐 중국이나 뭐 그런 나라 남획이나 뭐 우리나라 왜 그러면 서양 국가에 비해서 남획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느냐? 실제 또 남획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물어보거든. 남획 이야기하면 하는데 그럼 남획으로 줄어든 어종이 있어 개체수가 줄어들었거나 밀조한 어종이 있으면 한쪽만 딱 예를 들어보라 하면 대부분 사람 애를 못 들어요. 학자들한테 애를 드는 게 이제 참조기, 그다음 명태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참조기는 남획에 딱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떠들었던지 뭐 전 세계에서 잘죠. 항해 남획 때였다고. 근데 실제 어획구를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 한 4만 톤 잡았을 때 80년대 4만 ton 잡았는데 주로 이제 잡는 것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서해 쪽에 경계 수익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그러니까 중국 어선도 잡을 수 있고 한국 어선도 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꼭 공동을 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로 잡는 4만 톤밖에 못 잡아봤는데 그 4만 톤에서 못 잡을 때는 1만 톤까지 떨어지고 많이 잡으면 한 5만 톤?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거 가지고 남획이라 했다. 5만 톤에서 1만 톤 찍어보면 남획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그러면 그 시중에서 참조기를 얼마? 지금 40만 톤 잡고 있거든요. 자, 남획을 해주면 없어지면 어떻게 어획구가 10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거 자체만 해도 그 참조기 같은 남획의 대명사가 그 정도 이미 40배가 늘어있는데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명태 마지막 명태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거는 저 해양성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노가리 타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칼럼으로도 쓰고 또 책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두 개 반박시키는 그럼 무슨 종이 그러면 남획 때냐고 남획으로 한 물어보면 답은 못해요. 그 다음에 남획으로 뭐 줄어든 어종이 있냐? 그러면 왜 또 다른 이유로 남획이 일어날 수 없느냐 하면은 저 캐나다나 뭐 미국 유럽에 특징 어종만 먹어요. 또 큰 걸 좋아합니다. 큰 어종을. 큰 어종을 특징 크기 어종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종이 안 잡히면은 그 어종을 계속 먹으니까 남획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종이 이제 자꾸 안 잡히게 되면은 값은 또 계속 올라가거든요. 값이 올라가니까 또 계속 더 잡게 되는 거죠. 게다가 보조금 말씀하셨으니까 보조는 좀 또 더 잡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더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큰 고기, 작은 고기 크기를 안 가리고 뭐 새꼬시라도 작은 거 먹고 큰 것대로 먹고 어종을 우리나라 바다에 나는 거 못 먹는 어종이 없습니다. 온갖 거 다 먹습니다. 자, 먹장하라고 우리 꼼장을 하는 거 혐오시고 있는데 전 세계 꼼장을 먹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명태 뭐 가공해 먹지 그 생 걸로 맛있다고 먹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 있는 기라면 심지어는 불가사리까지 먹어요. 불가사리 못 먹는 게 없어요. 그 혐오식구나 그 꼼장까지 먹는데 그럼 뭐냐면은 한 어종이 안 잡히면 우리나라는 혹시 가치수 늘어나면 다른 어종을 바꿉니다. 다른 어종을 먹고 요 어종이 또 안 잡히면 다른 어종을 찾아가고 안 잡히면 다른 어종을 또 잡으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개체수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미 우리 배가 조업을 가지 않습니다. 왜? 단가를 못 맞추고 기름값 들어가고 하고 조금밖에 못 잡으면 원래 올해 같은 거 밀치가 안 잡히니까 그녀만에서 아예 조업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아예 조업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다른 정도 안 잡히고 하면 거목이 핑계 대가지고 고등 안 잡히고 고등 잡으면 아예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남획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우리 과거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남획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우리나라가 애국하는 거 베끼기만 베끼고 자체 좀 할 생각을 할지 몰라요. 선진국이 하는 게 뭐자고 좋은기라고 일본 거 베끼고 미국 거 베끼고 베끼기만 베끼지 이게 왜 좋은지 우리나라에 맞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옛날 못 살고 할 때는 베끼다 급하니까 더 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들었었잖아요. 들으면 그런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선중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 뺏기 가지고 하니까 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클럽을 통해서 남의 그 이야기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체험을 하니까
소수의 기지라고 하는데 한번 저랑 하면서 논쟁을 하면은 네. 논쟁을 하면 다 피해요. 저랑 하면 저는 논쟁을 하고 싶 진짜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 클럽 같은데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면 예.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 책 광고도 좀 해야겠네요. 예. 요 돼지법원은 수산하게 해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남의 일이 일어날 수 없는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제가 뭐 뻥을 치는 거 한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보면은 이 외국어를 베끼고 뭐 이렇게 한 데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과거에 수산대학교에 근무하면서부터 제가 옛날 뭐 교수님이 돌아갔었습니다만 의정포럼이라고 하는 잡지를 냈습니다. 매년 한 편씩 자기 사비를 한 100만 원 내가지고 그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였냐니까 영어로 된 수산 관련된 사회과학적인 분석의 논문들을 제가 번역을 해가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뭐 영어로 나온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그 수산 관련된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산울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번역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뭐냐니까 이쪽 분야도 좀 봐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Common Fisheries Policy, 지금 EU지만은 그 당시 유로피언 커뮤니티에서의 공동업 정책을 제가 연구를 받아가지고 그때 처음 발표했는데 그때 하면서 마지막에 논문을 뭐라 썼냐니까 남북 공동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길 바란다. 그래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그때 옛날 그 남북 공동 수역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산하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 쪽 일본에는 뭐 나가사키 수산대학, 그 다음에 가고시마, 그 다음에 홋카이도 대학 이래 돼 있는데 좀 뭔가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한 사람, 요 근래는 제가 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산 정책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수님은 제주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뭐 제주대학이라든지 군산대학이라든지 옛날 뭐 통영 수준이 경남대학이 되고 경상대학이 되고 했지만은 그런 쪽에서의 그런 과연 좀 수준 높은 정책이 이론적으로 뭔가 스포트 됐느냐? 예? 제가 영어로 막 이렇게 써보면 저를 보게 되게 되면 이쪽 분야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면 나르에를 보게 되면 뭐랄까요 자기들의 그 분야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도 농경제학과에 거기에도 수산경제 전공하는 교수를 한 2명 정도만 재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산의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발전이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저 혼자만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이라는 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이 좀 뒤지는 이유가 수산을 전공하는 가르치는 학교가 서울대학도 없고 수도권 대학이 아예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그러니까 있는 데는 왜냐면 수산이라는 게 이제 뭐 보조금 이런 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방 대학에 그것도 국립대학으로 사립대학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그 수산 전문 대학이죠. 옛날 군산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여수 뭐 이런 대학에서 이제 이따 거기 이제 나중에 단과대학이 되고 다 종합대학으로 이제 뭐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없고 이러니까 그 옛날 수산이 이제 또 좀 못사는 사람들 식량 구휼 정책에 의해서 이제 또 어민들 자체가 또 사회 사층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공장 그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천민 취급한다고요. 이제 외국하고는 다르죠. 애국자로 보는 거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뭔가 정부에서 시에 베푸듯이 이제 연구비 조금 주든지 교육에 투자한다지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근데 수산학이라는 건 더 이상 지금 옛날 그런 고리타분한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시면 수산학은 정화학원이고 최첨단 수산학에서 저 같은 경우는 수산하면 인공위성 자료를 좀 쓰는데 외국에 가면 지금 인공위성 자료 돌려가지고 다 써요. 그걸 수산에 바로 접목을 시키고 뭐 인공지능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조사반군의 최첨단 첨자장비 이용하고 그런 거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수산학을 옛날 100년 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 수산법 잡기가 100년 전에 일제시대 그대로니까 그 인식 자체도 10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아주 그 인력거 시대에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학문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전국에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시대예요. 그런데 수산학뿐만 아니라 수산을 보는 시각은 딱 인력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이 배모습에서 저 선망이라는 업종이 대형 선망, 그 배를 뺑 들어가는데 주로 고동을 잡는데요. 그 등선이라고 해요, 등선. 등을 붙이는데 요즘 무슨 등선이 필요해. 배에 등을 그냥 달아주면 되는데 그 등선은 일제시대 일본에서 온 그 100년 전에 온 그 선망, 그걸 그러니까 등선 2대, 운반선 2대, 모선, 본선 이래가지고 거기 지금 120년, 100년 지났는데 그들이 유지하고 있어요. 배 크기도 못 바꿔요, 바꾸면. 그렇게 고리타방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저 수산업을 보면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에 고리타분한 모습, 구질구질한 모습. 지금 인력거 시대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수산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수산학이라는 거나 아주 고리타분한 학문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다르다 이 말이죠. 미국은 최첨단 학문으로 가고 있는데 노르웨이 이런 데서 최첨단 학문이고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세상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도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문제 많은 나라인데 일본 지금 수산이 거의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중국에 역전당하고 러시아에 역전당했거든요. 옛날 수산 최대 강국이었는데 그 잘못된 일본 정책을 우리나라가 잘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수산이 좀 고리타분 학문으로 남아있죠. 그래도 거기는 워낙 연구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리나라 수산 발전을 제의하는 그런 요인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석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외에도 제가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특성상 여기서 1부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